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로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하게 된 홍민기입니다. 저는 현재 팀엑스비아이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 입문부터 어떻게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쭉 활용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저랑 같이 데이터 분석 입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의 데이터 스피어는 175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데이터 스피어는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생성되는 데이터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8년에 비해서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데이터가 21세기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저 말고도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데이터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데이터는 사실 또는 기록의 모음입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떠올립니다. 오라클, MySQL, 구글 빅쿼리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저장하려고 하는 고객 정보, 주문 정보, 상품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특징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행과 열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행과 열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structured data,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내가 구조화해둔 표 양식대로 데이터가 쭉 쌓이는 거죠. 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으면 비정형 데이터도 있겠죠. 비정형은 unstructured data라고 해서 표처럼 사전에 정의된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휴대폰 앨범의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들이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구조화된 데이터가 아니다? 이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PC에서 메모장을 여시고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코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딱 봐도 표처럼 뭔가 구조가 잡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값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형과 비정형,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저처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 로그 데이터가 대표적입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 사실과 기록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활용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정제하고 데이터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고 그 결과를 정보로 바꿔서 일상이나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사용자 계정 정보에 들어가시면 구글이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검색 기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신상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계정 관리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성별, 연령, 언어, 그리고 심지어 소득 수준이나 업종까지도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기간이 더 오래되면 더 정확하게 유추가 되어 있을 거고요. 어디서 이런 정보를 획득하고 내 신상을 유추하고 있나를 보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검색 기록, 유튜브 사용 기록, 지리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집행하시는 입장이라면 구글 애즈 같은 광고 집행 플랫폼을 이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예상과 광고 기간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타겟으로 할 소비자들의 인적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가장 많이 사줄 것 같은 그런 사용자들을 특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남성이고 연령대는 20대에 30대, 자녀는 없고 또 소득은 상위 10% 이내로 높은 사람, 이렇게 딱 설정을 해두고 나면 구글이 자기 유저들 중에서 여러분이 설정한 설정값에 부합하는 유저들만 필터링을 하고요. 이 사람들한테만 여러분의 광고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임영웅님의 광고 사례인데요. 한 해 광고 수입만 약 40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에서 임영웅님 나오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강생 여러분이 60대 이상이시라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이 광고하는 제품이 주로 보양류라든지 온수 매트 같은 시니어 대상 제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광고 집행 측의 타겟이 아닌 고객,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굳이 보여줘봐야 안 살 거 아는데 굳이 광고비 써가면서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이런 중국산 게임 광고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얘네는 타겟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광고비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맞춤형 광고 말고도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시는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해서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개선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도구로는 핫자라든지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사용자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이용을 하시면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 디자이너여서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코드를 한 줄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수집 코드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어디를 많이 클릭했는지 이렇게 히트맵 형태로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페이지에 또 오래 체류했는지, 어디로 이목이 집중됐는지,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는지 같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자들이 여러분이 설정한 기획 의도에 맞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홈페이지의 메뉴 위치나 버튼의 크기 또는 디자인 등등을 개선을 해서 고객 동선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홈페이지를 개선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치밀하게 웹사이트가 구성되고 있죠. 아무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이 되시면 이렇게 정량적으로도 홈페이지 개선을 하실 수 있다, 디자인 개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예시는 공공기관의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외교부는 재외국민 사건 사고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사건 사고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하는 시도였고요. 외교부는 정치, 경제, 관광,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국가별로 재외국민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 나라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안 하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 모델을 바탕으로 민원 시스템과 결합을 해서 국가별로 이 나라는 위험하니까 보호 대책을 문자를 만들어서 맞춤형 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글로벌 대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월마트인데요. 월마트는 다양한 계열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커넥트라고 해서 자기들 입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월마트 루미네이트라고 해서 시장 동향, 인사이트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배송 루트를 만들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나 거대 기업들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는 돈도 없고 데이터도 없으니까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은 그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 기업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데이터셋이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토스 같은 회사도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상표 정보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온라인 사업자가 등록한 상품명에 대해서 상표권이 존재하는지 이렇게 조회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고요. 남성 해운사 같은 해운사도 해수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에게 입출항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강생 여러분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진행을 해서 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 수 있고 신사업도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을 하고요. 데이터의 품질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챕터는 데이터 분석 최신 트렌드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데이터 분석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계시면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강의의 주제인 챗GPT가 기존 데이터 분석의 어떤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을 한 건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자체는 굉장히 계속해서 쉬워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가 태동하던 시기에는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만든 SPSS 같은 전문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통계 분석의 유용함은 알았고 통계나 기술을 잘 몰라도 사용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분석 업무, 예를 들면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시계열 분석, 간단한 분석 업무는 직접 가능하도록 사용성을 개선한 많은 도구들이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많이 사용하신 엑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제품들이 파워 BI라든지 태블로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워 BI, 태블로로 대표되는 이런 도구들을 우리는 셀프 서비스 BI 도구라고 합니다. BI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약자고요. 셀프 서비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름처럼 전문가한테 다 맡기지 않고 각자 셀프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셀프 서비스 도구들이 발전을 하게 됐을까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졌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급여가 높은 데이터 분석가를 또는 데이터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없었고요. 한 팀에 겨우 이렇게 한 명 정도 데이터 분석가들, 사이언티스트들을 고용을 하고 나면 이쪽 팀으로 모든 분석 업무가 다 집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생겼고요.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간단하게 EDA 아니면 우리 고객 데이터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분석 요청을 했는데 몇 달씩 걸려버리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간단한 분석은 각 팀에서 알아서 분석하자라는 방향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셀프 서비스 도구들이 발전하면서 기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간단한 분석 말고 고급 데이터 분석 필요하고요.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엔지니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분산형 데이터 조직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패턴이고요. 기존에 중앙 집중형 데이터 조직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분석 팀이 딱 하나 있고 전사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이쪽으로 몰리는 팀을 우리가 이제 중앙 집중형 데이터 조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쪽 팀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 팀 입장에서도 뭐 인사, 재무, 연구 등등 다양한 도메인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데이터의 전문가지 인사 전문가, 여러분이 공장에 계시다면 공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문제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팀에서 스스로 분석 지식을 배양을 하거나 데이터 전문가를 파견을 하는 분산형 조직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분산형 조직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간단한 분석은 팀에서 셀프로 하고, 전사적으로 사용할 분석 또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전문 데이터 분석 팀에 또는 분석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접근성도 많이 높아졌고, 셀프 서비스 도구들의 사용성도 점점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챗GPT가 뭐길래 여기서 더 혁신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쉬워졌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챗GPT에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이 나오고서부터 데이터 분석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능은 쉽게 말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인공지능이 실행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챗GPT는 답변을 할 때 확률적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서 답변을 합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나는 밥을 이라는 문장 다음에 올 여러 가지 단어들을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나는 밥을 다음에는 먹었다라는 게 올 확률이 높구나 라고 하면 먹었다를 배치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나가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작동 원리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뭔가 문장 구조는 그럴듯한데 잘못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질문을 해석을 하고 해석에 따른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차트를 그리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필요했던 최소한의 툴 사용 능력들을 완전히 허들을 낮춰버렸습니다. 뭐 엑셀도 여러분 사용법 배우셔야 됐었고요. 파워 BI, 파이썬, 나아가서 R 같은 것도 배우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툴의 사용법을 굳이 안 배우셔도 됩니다. 좀 극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뭐 이런 엑셀 자격증, 파워 BI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용법 익히는데 큰 시간을 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챗GPT한테 데이터를 올려주고 대화형으로 이제 뭐 이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팀 분기 실적 KPI를 달성했니? 아니면 다음 달 마케팅 비용 얼마나 초과했니? 뭐 이런 것들을 대화하듯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급 통계 지식, 뭐 엑셀 프로, 뭐 이런 프로같이 사용하는 툴 사용법 이런 것보다도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의 노하우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짜 문제점들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해졌고요. 즉 도메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네, 이렇게 도메인 지식과 AI한테 잘 물어보는 방법들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제가 계속 이제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의 현장의 노하우, 어떤 게 문제인지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만 강조하고 싶지는 또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 분석 역량, 기본 통계 지식 이런 게 다 필요한데요. 데이터 분석 역량이 없이 도메인 지식만 있으면 통계 문제를 잘못 풀 확률이 높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잘 알아요. 근데 뭐 통계에 대한 평균이 의미하는 바, 중앙값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정확한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잘못 풀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도메인 지식이 없이 통계 지식만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영 또 이상한 문제를 푸시느라 시간을 허비하시거나 또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챗GPT가 해결하고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압도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툴 사용법을 여러분의 허들을 많이 낮춰줬고 툴 사용법 배우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거를 아껴줄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툴 사용법 외에도 여러분이 어떤 머신러닝, 통계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도 챗GPT한테 이거 해줘 라고 하면 해줘 또 설명해줘 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쉬워졌고 제 수업만 들으셔도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실력을 갖추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수업 재밌게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도메인 지식과 결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